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한 가지 자연 유래 단백질 식품이 우리가 매일 챙겨 먹는 달걀보다 무려 10배나 더 강력한 효과를 보인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과장된 말이 아니라 해외의 최고 수준 연구기관들이 꼬박 5해 동안 우리와 같은 중장년층을 포함한 수만 명을 추적 관찰한 끝에 의학계 전체를 놀라게 한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 결과는 가볍게 넘길 이야기가 아니며 지금 이 순간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제대로 된 단백질을 보충하지 않으면 불과 반년 뒤에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조차 버거워질 수 있고 장을 보러 나가는 일에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그릇 하나를 드는 손이 떨리고 심한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누군가의 부축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불안이나 과장이 아니라 수많은 연구자료가 분명히 보여주는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모두가 달걀이 몸에 좋은 식품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으며 영양사들 역시 단백질 보충을 위해 하루 한 알씩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외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일부 자연식품은 단백질 함량이 달걀보다 더 높을 뿐 아니라 더 놀라운 점은 고령자의 근육 흡수율을 3배 이상 끌어올린다는 사실입니다. 전체적인 효과만 놓고 보면 달걀보다 10배 경우에 따라 그 이상까지 강력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많은 어르신들은 불과 석 달을 섭취했을 뿐인데 힘이 없던 두 다리에 다시 기운이 돌기 시작했고 예전에는 걸음걸이가 불안정했지만 이후에는 혼자서 30분 이상 산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이 변화를 지켜본 의료진조차 쉽게 믿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제가 먼저 실제로 겪은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서울 은평구의 한 동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분과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올해 78이신 강정순 어르신은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손수 텃밭을 가꾸고 손주 도시락을 챙기고 삼시세끼도 정성껏 차리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조금씩 몸에 기운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원래 가뿐히 올라가던 집 3층 계단도 1층만 오르면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빠져 중간에 꼭 쉬어야 했다고 합니다. 장을 보러 가려고 채소 바구니만 들었을 뿐인데 손이 덜덜 떨리고 한 번은 국을 끓이다가 냄비를 못 들고 그대로 바닥에 떨어뜨린 적도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너무 놀라서 한동안 그대로 얼어붙어 계셨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아드님이 너무 걱정돼서 바로 강북의 한 병원으로 모시고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진단한 결과는 근감소증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점점 줄어드는 병인데 그대로 방치하면 쉽게 넘어지고 뼈가 부러지는 사고로 이어지며 심하면 일상생활조차 혼자 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영양사 선생님이 몇 가지 고단백 식품을 추천해 주시고 하루 3끼에 맞춰 제대로 챙겨 드시게 한 지 2달 반 정도가 지났을 무렵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숨가쁘게 쉬던 계단을 쉬지 않고 오르내릴 수 있게 되었고 다시 직접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심지어 이웃 할머니 무거운 짐도 도와드릴 정도로 몸에 힘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강 어르신은 요즘 이 이야기를 마을 회관에서 자주 하신다는데요. 나이 들었다고 다 기운 빠지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음식을 제대로 먹어야 힘이 생긴다는 게 그분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근감소증이 도대체 뭔가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근감소증은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근육량과 근력이 점차 줄어드는 질병입니다. 앞서 소개한 강정순 어르신의 초기 모습이 바로 대표적인 증상이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힘이 빠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건강보험공단 산하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근감소증이 있는 어르신은 넘어질 위험이 5배 이상 높고 입원 가능성도 훨씬 올라가며 심한 경우엔 기대 수명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근감소증은 어떤 신호로 나타날까요?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들어 유난히 기운이 없어지고 계신가요? 예전보다 걷는 속도가 느려졌나요? 물건을 들기가 점점 버거워지셨나요? 예전엔 가볍게 열던 병뚜껑이 이제는 너무 힘드신가요? 특별히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닌데 체중이 줄고 볼살이나 팔살이 축 처진 느낌이 드시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단순한 노화로 넘기지 마시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건 바로 근감소증이 시작되는 전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어르신들이 이 상태를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근감소증은 절대 당연한 노화가 아니며 분명히 예방할 수도 있고 충분히 개선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관건은 딱 하나, 바로 단백질을 제대로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평소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자연 속 고단백 식품 8가지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8번째부터 첫 번째까지 순위로 하나씩 알려드릴 거고요. 단순히 음식 이름만 말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가 좋은지, 어느 시간대에 먹으면 흡수가 더 잘 되는지, 어떤 식품과 함께 먹어야 시너지가 나는지까지 모두 설명드릴 겁니다. 특히 이 위로 소개할 식품은 단백질 함량이 상상 이상으로 높고 효과도 엄청나니까 절대 중간에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이쯤에서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어르신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가요? 아래 댓글창에 살짝 남겨주시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건강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 저도 함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본인뿐 아니라 가족 건강까지도 챙기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바로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꼭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삶에 꼭 필요한 건강 정보 절대 놓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따뜻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꼭 필요할 분들, 자녀분들이나 형제자매 친구분들께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우리 모두 서로서로 챙기며 건강하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8가지 고단백 식품은 평소 시장이나 마트에서 누구나 쉽게 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값도 부담되지 않고 어디 멀리 가거나 비싼 돈 들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보조제를 사느라 큰 돈을 들이시곤 하지만 정작 가장 실속 있고 효과 좋은 영양소는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에 이미 다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에서 그 식재료들을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효과가 좋은지, 언제 먹으면 흡수율이 더 높은지, 무엇과 함께 먹어야 몸이 더 잘 받아들이는지까지 아주 쉽게 누구나 들으면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드릴 겁니다. 한글이 어려우신 분들도 들으시면서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알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8가지 식품들은 모두 해외 권위 있는 연구기관에서 근육 소실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입증된 것들입니다. 제가 그냥 좋은 말 하려고 꺼낸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결과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8번째 식품부터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8번째로 소개드릴 고단백 식품은 바로 우리 식탁에서 자주 마주하는 두부입니다. 매일 먹는 평범한 음식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 두부가 가진 단백질의 힘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잘 모르고 지나치시는 부분인데요. 두부 100g에는 약 8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품질이 아주 뛰어난 편이라 몸에서 흡수되기도 쉬워서 나이 드신 분들께 딱 맞는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게다가 두부에는 가지산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근육을 생성하고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근육이 빠지는 것을 막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부를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가장 좋을까요? 오늘은 어르신들도 따라 하실 수 있도록 간단하고 건강한 3가지 조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깨팁 두부 달걀 부침입니다. 두부 1모 달걀 2알 깨집 몇 장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먼저 두부는 작게 깍둑 썰기 해주고 키친타월로 수분을 톡톡 눌러 닦아줍니다. 달걀은 풀어서 소금 약간을 넣고 섞어주시고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살짝 두른 뒤 두부를 노릇노릇하게 앞뒤로 지져줍니다. 그 다음 달걀물을 부어주고 깨짚을 잘게 찢어 위에 올린 후 달걀이 익을 때까지 익히면 완성입니다. 간단한 재료로 금세 만들 수 있고 아침 식사로 드시면 하루를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부 다시마 맑은 국입니다. 두부 1모, 다시마 조금, 국간장 약간만 있으면 됩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다시마를 넣어 우려낸 다음 꺼내주시고 작게 썬 두부를 넣고 5분 정도 끓입니다. 마지막에 국간장으로 간을 맞춰주면 아주 깔끔하고 부드러운 국이 완성됩니다. 이 국은 저녁에 드시면 흡수도 잘 되고 소화도 편안해서 특히 속이 더부룩하신 어르신들께 잘 맞습니다. 근육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쯤에서 작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두부를 살 때는 부침용으로는 단단한 두부를, 국이나 무침용으로는 부드러운 연두부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두부는 되도록 당일에 만들어 바로 드시는 것이 가장 신선하며 오래 보관하면 맛과 질감이 변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또 하나 기억해 두실 점은 두부만이 아니라 콩으로 만든 다양한 식품들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두유 콩비지, 유부 콩고기 등도 모두 단백질이 풍부하니 며칠씩 바꿔가며 다양하게 드시면 질리지 않고 꾸준히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두부의 궁합도 아주 중요합니다. 달걀이나 살코기와 함께 먹으면 단백질 상호보완 효과가 생겨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깨딥 두부 달걀 부침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지요. 여기에 시금치나 당근 같은 진한 색깔의 채소를 곁들이면 비타민과 섬유질까지 보충되어 영양 밸런스가 더 좋아집니다. 이렇게만 챙겨 드셔도 몸의 기초 체력이 확실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7번째로 소개해드릴 단백질 식품은 바로 연어입니다. 예전에는 흔하지 않았지만 요즘은 마트나 시장에서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고급 생선이죠. 많은 분들이 연어는 맛이 좋아서 먹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고 건강에 좋은 지방산까지 풍부하게 들어있어 근육 건강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연어 100g에는 약 20g에 달하는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있고 여기에 오메가3 지방산까지 더해져 심장을 보호하고 몸속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병원의 영양사 선생님들도 어르신들께 연어 섭취를 강력히 권장하고 있으며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기운을 되찾는 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연어는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몸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3가지 간단하고 맛있는 조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어찜입니다. 연어 한 토막 생강, 조금 대파 간장만 있으면 됩니다. 연어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뒤 키친타월로 물기를 닦고 접시에 올려 얇게 썬 생강과 대파를 올려줍니다. 찜기에 물을 올려 끓인 후 연어를 넣고
약 8분 정도 쪄주면 끝입니다. 마지막에 간장 한 숟갈 살짝 끼얹으면 은은한 감칠맛이 돌고 연어 고유의 풍미도 살아납니다. 기름을 거의 쓰지 않아 속도 편하고 점심 식사로 드시면 단백질 흡수율이 가장 좋은 시간대라 특히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연어죽입니다. 연어 한 토막과 찹쌀, 맵쌀을 반씩 섞고 생강소금 약간만 준비하세요. 쌀은 30분 정도 미리 불려두고 연어는 작게 잘라 생강과 소금을 살짝 뿌려 10분 정도 재워둡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쌀을 먼저 넣어 끓이다가 죽이 퍼질 무렵 연어를 넣고 15분 정도 더 끓이면 완성입니다. 쫀득한 찹쌀과 연어가 어우러져 부드럽고 고소하며 소화도 잘 돼서 아침이나 저녁에 드시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세 번째는 연어 샐러드, 즉 외국에서 흔히 먹는 건강식입니다. 연어 한 토막 양상추 한 줌, 방울토마토 몇 알,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만 있으면 됩니다. 연어는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한 뒤 프라이팬에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 작게 썰어둡니다. 야채는 잘 씻어 손질해 접시에 담고 그 위에 연어를 올린 후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 약간의 소금으로 만든 드레싱을 뿌리면 상큼한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간단하면서도 영양이 뛰어나 점심 대용으로도 훌륭하며 입맛 없을 때 색다른 맛으로 기분 전환도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연어는 되도록 신선한 생연어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선홍빛의 탄력이 있고 비린내가 적은 것이 좋은데 혹시 냉동 연어밖에 없을 경우에는 해동 후 생강에 잠깐 재워두시면 비린맛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연어는 뼈가 거의 없어 치아가 약하신 분들도 드시기 편안하지만 그래도 드시기 전에는 뼈가 남아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연어의 궁합도 놓쳐선 안 됩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 예를 들어 달걀이나 버섯과 함께 먹으면 칼슘 흡수를 도와서 뼈 건강에도 좋고 잡곡밥이나 귀리죽처럼 천천히 소화되는 탄수화물과 함께 먹으면 에너지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만 챙겨 드셔도 근육 손실을 막고 몸의 기초 체력을 튼튼히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고단백 식품은 닭가슴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어르신들이 닭가슴살은 퍽퍽하고 맛이 없어 잘 안 드시려 하시죠. 하지만 알고 보면 닭가슴살은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이 적은 대표적인 건강식품입니다. 100g 기준으로 무려 22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으면서 기름기는 거의 없어 체중을 관리하거나 근육을 지키고 싶은 분들에게는 최고의 식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마트나 시장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어서 꾸준히 식탁에 올리기에도 아주 적합합니다. 그렇다면 닭가슴살 어떻게 조리하면 부드럽고 맛있게 드실 수 있을까요? 오늘은 치아가 약하시거나 소화가 예민하신 어르신들도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표고버섯 찜닭가슴살입니다. 닭가슴살 한 덩어리 말린 표고버섯 몇 장 생강, 약간 간장과 맛술만 있으면 됩니다. 버섯은 물에 불려 칼집을 내고 닭가슴살은 깨끗이 씻은 뒤 간장과 맛술 생강을 넣어 15분 정도 재워주세요. 찜기에 닭가슴살과 버섯을 함께 올리고 물을 끓여 12분 정도 찌면 육즙이 살아있으면서도 질기지 않은 건강식 한 그릇이 완성됩니다. 표고버섯의 감칠맛이 입맛을 돋워주기 때문에 식욕이 떨어질 때에도 좋습니다. 점심이나 저녁 반찬으로 강력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닭가슴살 채소 볶음입니다. 닭가슴살 한 덩어리, 양배추 한 줌, 마늘 약간, 소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닭가슴살은 얇게 찢거나 차에 썰어 소금과 전분으로 가볍게 밑간을 해두세요. 양배추는 잘게 채 썰고 팬에 기름을 두른 후
마늘을 볶다가 닭가슴살을 넣고 익힌 뒤 양배추를 넣고 숨이 죽을 때까지 볶아주면 완성입니다. 조리 시간도 짧고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단백질이 함께 들어있어 한 끼로도 손색이 없는 영양식입니다. 세 번째는 닭가슴살 완자국입니다. 닭가슴살 한 덩어리 당근, 약간 쪽파 소금, 전분만 있으면 됩니다. 닭가슴살은 곱게 다져서 소금과 전분물, 약간을 넣고 한 방향으로 쫀쫀하게 치대주세요. 당근은 작게 깍둑 썰기 하고 물을 끓인 뒤 숟가락으로 달관자를 떠넣고 익힌 다음 당근을 넣고 5분간 더 끓여 마무리하면 됩니다. 마지막에 쪽파를 뿌려내면 색도 예쁘고 향도 좋아서 아침 식사나 입맛 없을 때 드시기 좋은 따뜻한 보양식이 됩니다. 특히 치아나 위장이 약하신 분들께는 아주 잘 맞습니다. 이쯤에서 조리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닭가슴살을 촉촉하게 만들고 싶다면 밑간할 때 전분과 물을 함께 넣어 섞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또 익히는 시간이 너무 길면 고기가 퍽퍽해지기 때문에 적당히만 익히는 것이 부드러움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또 하나 알고 계시면 좋은 정보는 닭가슴살은 닭다리살보다 단백질 함량은 더 높고 지방은 훨씬 적다는 점입니다. 체중 조절이 필요하시거나 근감소증을 걱정하시는 어르신들께는 더없이 좋은 선택이죠. 이 닭가슴살은 다양한 채소와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처럼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와 함께 드시면 영양소 흡수율이 더욱 높아지고 옥수수나 찹쌀처럼 복합 탄수화물과 조합하면 하루를 든든하게 버틸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되어줍니다. 이렇게만 잘 챙겨 드셔도 닭가슴살은 더 이상 퍽퍽한 음식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드릴 고단백 식품은 병아리콩입니다. 다소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 작고 동그란 콩이야말로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병아리콩 100g에는 무려 25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여기에 풍부한 식이섬유와 미네랄까지 더해져 장 건강을 도우면서도 에너지를 오래 유지해주는 완전 식품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는 걸 막아주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꾸준히 드시면 몸이 훨씬 가볍고 튼튼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병아리콩은 조리법도 다양하고 어렵지 않아서 어르신들께도 참 좋습니다. 첫 번째 추천 요리는 참기름 단호박 병아리콩 볶음입니다. 병아리콩은 미리 4시간 이상 물에 불려 익혀두시고 단호박은 껍질을 벗기고 한입 크기로 썰어 찜기에 쪄주세요. 팬에 참기름을 두르고 익힌 병아리콩과 단호박을 함께 넣어 살짝 볶아준 다음 소금으로 간하면 끝입니다. 참기름의 고소함과 단호박의 달큰함, 여기에 병아리콩의 고단백이 더해져 특히 날씨가 쌀쌀할 때 저녁 반찬으로 아주 훌륭한 보양식이 됩니다. 두 번째는 병아리콩 무스입니다. 익힌 병아리콩을 믹서기에 넣고 올리브유와 소금, 후추 약간을 더해 부드럽게 갈아주세요. 완성된 무스는 통밀빵에 발라 드셔도 좋고 밥 반찬으로 곁들여도 잘 어울립니다. 소화가 쉬워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딱 좋고 준비도 간단해 자주 활용하기 좋습니다. 단백질과 지방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 든든함도 오래갑니다. 세 번째는 병아리콩 채소 닭곰탕입니다. 닭뼈를 깨끗이 씻어 잡내를 제거한 뒤 물을 넉넉히 넣고 끓여 국물을 만듭니다. 그 사이 병아리콩은 불려 익혀두고 당근과 브로콜리도 잘게 손질해둡니다. 끓인 닭국물에서 뼈를 건져낸 뒤 병아리콩과 채소를 넣고 15분 정도 더 끓이면 완성입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온 가족이 함께 먹기에도 좋은 건강한 한 끼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병아리 콩은 반드시 불려야 소화가 잘 되고 익히기도 쉽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날엔 따뜻한 물에 1시간 정도만 불려도 충분하고요. 익힌 병아리 콩은 냉장고에 넣어두면 3일 정도 보관 가능하니 한 번에 넉넉히 삶아두시면 활용도가 높습니다. 또한 병아리 콩은 다른 음식들과의 궁합도 매우 중요합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브로콜리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철분 흡수율이 높아져 빈혈 예방에 효과적이고 현미, 귀리, 찹쌀 등 잡곡류와 함께 먹으면 식이섬유 섭취가 늘어나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을 보충하면서도 속은 편안하게 몸은 가볍게 챙기고 싶다면 병아리 콩은 더할 나위 없는 선택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드릴 고단백 식품은 바로 그릭 요거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반 요거트는 드셔보셨을 텐데 이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 함량이 일반 요거트의 2배 이상으로 특히 단백질을 집중적으로 보충하고 싶은 어르신들께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100g 기준으로 약 10g이 넘는 단백질이 들어있고 여기에 장내 유익균을 도와주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소화 흡수는 물론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맛도 깔끔하고 부담이 없어 식사 대용으로도 좋습니다. 그릭 요거트는 먹는 방법도 정말 간단하고 다양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릴 조합은 과일견과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 한 컵에 딸기나 블루베리, 바나나처럼 좋아하시는 신선한 과일을 작게 썰어 넣고 그 위에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소량 뿌려주시면 됩니다. 요거트의 부드러움에 과일의 상큼함, 견과의 고소함까지 어우러져 아침 한 끼로 아주 훌륭합니다.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비타민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완벽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릭 요거트 오버나이트 귀리입니다. 귀리 한 줌, 치아씨드 약간을 물에 불린 뒤 컵에 담고 그릭 요거트와 꿀 한 스푼을 넣어 잘 섞어 냉장고에 하룻밤 넣어두면 완성됩니다. 다음날 아침에 꺼내 먹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아침 준비 시간이 부족한 분들께 특히 추천드리는 레시피입니다. 포만감이 오래가고 소화도 편해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릭 요거트 직접 만들기 팁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 중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것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무가당 플레인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시큼한 맛이 부담스러우시다면 꿀을 한 방울 넣거나 잘 익은 과일을 함께 곁들이시면 훨씬 부드럽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 직접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일반 요거트를 면포에 싸서 물기를 제거해보세요. 쉽게 수제 그릭 요거트를 만들 수 있고 비용도 절약되며 훨씬 신선합니다. 그릭 요거트는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영양 효과가 달라집니다. 과일과 함께 먹으면 비타민 섭취가 증가하고 견과류와 먹으면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함께 보충됩니다. 여기에 현미, 귀리, 통밀빵 같은 통곡물을 더하면 식이섬유와 장기능 개선 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 전반적인 몸 상태가 한층 더 좋아집니다. 이렇게 여러 방식으로 쉽게 즐길 수 있는 그릭 요거트 어르신들의 식탁에 꼭 하나쯤은 올려두셔야 할 고단백 간식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드릴 고단백 식품은 잠두, 즉 사람콩입니다. 예전에는 시골 밭에서 직접 수확해 드신 분들도 많으실 정도로 우리 전통 식탁에 익숙한 콩 중 하나입니다. 부드럽고 고소한 맛 덕분에 반찬이나 국거리로도 자주 쓰이죠. 그런데 이 잠두가 단지 맛있는 콩이 아니라 단백질이 풍부한 보물 같은 식재료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00g 기준으로 약 28g의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있고 여기에 비타민과 미네랄까지 풍부해서 근육 유지뿐 아니라 전신 건강을 도와주는 다기능 식품입니다. 특히 입자가 부드러워서 소화 흡수가 편안해 어르신들이 드시기에 딱 좋은 식재료입니다. 첫 번째 조리법은 마늘볶음 잠두입니다.
껍질을 벗긴 신선한 잠두를 깨끗이 씻은 후 팬에 기름을 두르고 마늘을 볶아 향을 내은 다음 잠두를 넣고 살짝 볶아줍니다. 콩이 부드러워질 때쯤 소금으로 간을 맞추면 끝입니다. 재료도 간단하고 손질도 쉬워 밥 반찬으로 금세 준비할 수 있는 건강한 볶음 요리입니다. 잠두 고유의 고소한 맛이 살아있으면서 마늘 향까지 더해져 입맛 없을 때도 쓱쓱 잘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잠두 달걀볶음입니다. 익힌 잠두와 달걀 2개 대파 약간을 준비해 주세요. 먼저 달걀은 풀어서 간을 살짝 하고 프라이팬에 부드럽게 익힌 뒤 따로 덜어둡니다. 그 다음 팬에 다시 기름을 두르고 잠두를 볶다가 아까 익힌 달걀을 넣고 함께 섞어줍니다. 마지막에 송송 썬 파를 올리면 고소한 향이 살아납니다. 이 메뉴는 단백질 보충은 물론 포만감도 좋아 아침 식사나 점심 반찬으로 아주 훌륭합니다. 세 번째는 잠두 돼지갈비탕입니다. 돼지갈비를 물에 데쳐 불순물을 제거하고 생강과 함께 냄비에 넣어 부드러워질 때까지 푹 끓여주세요. 그 다음 잠두를 넣고 15분 정도 더 끓여주면 국물은 구수하고 콩은 포슬포슬한 영양 가득한 탕이 완성됩니다. 뼈와 근육에 좋은 칼슘과 단백질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어 어르신들의 기운 보충용으로 딱 맞는 탕입니다. 찬바람 불 때 몸을 따뜻하게 덮여주는 국물 요리로 제격입니다. 이쯤에서 드리는 팁 하나. 잠두는 가급적이면 신선한 것을 바로 조리해 드시는 게 가장 맛과 영양을 살릴 수 있습니다. 냉동된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먼저 물에 살짝 헹군 후 조리하시면 비린맛이 줄고 더 부드럽습니다. 다만 잠두는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복부 팽만감을 느낄 수 있으니 적당량을 나눠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잠두도 다른 음식과의 궁합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기나 달걀 같은 동물성 단백질과 함께 드시면 단백질의 흡수율이 높아지고 배추나 시금치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곁들이면 장운동을 돕고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이렇게만 드셔도 근감소증을 막고 건강한 기초 체력을 다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드디어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식품입니다. 바로 퀴노아, 우리말로는 리마라고도 불리는 곡물인데요. 이 식재료는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슈퍼 곡물이라는 별명까지 있을 정도로 영양가가 뛰어난 곡물이죠. 100g 기준 약 14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특히 사람이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는 완전 단백질입니다. 즉, 고기나 생선 못지않은 단백질 품질을 자랑하면서도 소화 흡수율이 매우 높아 근육으로 바로 전달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근감소증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퀴노아는 활용법도 다양합니다. 첫 번째는 퀴노아 오곡밥입니다. 퀴노아와 찹쌀, 맵쌀, 기장 흑미 등을 섞어 깨끗이 씻고 30분 정도 불려준 다음 전기밥솥에 넣고 일반 백미밥 짓듯이 물을 맞춰 취사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퀴노아는 씹는 맛이 쫄깃하고 구수해서 잡곡밥에 넣어도 위화감이 없으며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함께 풍부해 에너지를 오래 유지할 수 있어 점심이나 저녁밥으로 드시기에 딱입니다. 흰쌀밥 대신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건강을 위한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퀴노아 채소 샐러드입니다. 퀴노아를 삶아 차갑게 식힌 뒤 양상추나 상추, 방울토마토, 오이 등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함께 접시에 담습니다. 여기에 올리브유와 레몬즙, 소금을 약간 섞어 드레싱을 만들어 뿌리면 끝입니다. 불도 필요 없고 조리도 간단해서 여름철 입맛 없을 때나 가볍게 한 끼 해결하고 싶을 때 아주 유용합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건강에 관심 많은 시니어들이 이런 식의 샐러드를 점심으로 자주 즐긴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퀴노아 닭가슴살 죽입니다. 쌀과 퀴노아를 함께 씻어 30분 정도 불린 후 끓는 물에 넣고 죽이 될 정도로 퍼질 때까지 끓입니다. 여기에 전분에 살짝 버무린 닭가슴살채와 생강을 넣어 15분 정도 더 끓이면 완성입니다.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따뜻하게 드시면 소화가 부드럽고 단백질 흡수율이 높아져서 특히 아침 식사나 밤참으로 아주 좋습니다. 장이 예민하시거나 입맛이 없을 때도 속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영양죽이죠. 여기서 꿀팁 하나. 퀴노아를 지을 때는 물과 퀴노아의 비율을 2대1로 맞추는 것이 가장 적당합니다. 너무 질거나 딱딱하지 않고 고슬고슬한 식감이 살아나기 때문이죠. 또 퀴노아는 조리 전 반드시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궈주셔야 겉껍질의 쓴맛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퀴노아는 다양한 식재료와의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닭가슴살, 계란,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단백질 흡수율이 더욱 높아지고 브로콜리, 토마토 같은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곁들이면 철분 흡수를 도와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건강한 지방까지 보충할 수 있어 영양 균형을 더할 나위 없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칼로리는 낮고 포만감은 오래가니 체중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께도 퀴노아는 정말 좋은 식재료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오늘의 1위 식품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대두 즉 노란콩입니다. 에이, 설마 콩이 1위라고 하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대두는 100g당 약 35g이라는 압도적인 단백질 함량을 자랑하며 달걀보다도 5배 이상 많은 단백질을 품고 있습니다. 게다가 필수 아미노산과 이소플라본이 풍부해서 근육을 키우는 데는 물론 심혈관 건강까지 함께 챙길 수 있으니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딱 맞는 식재료입니다. 대두는 조리법도 다양하고 활용도가 높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릴 방법은 대두 갈비탕입니다. 대두는 4시간 이상 불려두고 돼지갈비는 깨끗이 손질한 후 생강과 함께 푹 끓여줍니다. 끓는 물에 갈비와 콩을 함께 넣고 약불로 1시간 정도 은근히 끓이면 국물은 깊고 콩은 포슬포슬하게 살아있는 겨울철 최고의 보양식이 됩니다. 칼슘과 단백질이 동시에 보충되어 뼈와 근육을 함께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황금 조합이죠. 두 번째는 대두 된장볶음 고기채입니다. 미리 삶아둔 대두와 얇게 썬 돼지고기를 준비해 대파, 마늘, 생강과 함께 기름에 볶아줍니다. 고기가 익으면 된장과 간장으로 간을 해 고소하면서도 감칠맛이 도는 반찬이 완성됩니다. 콩의 담백함과 고기의 육즙이 어우러져 밥도둑이 따로 없고 단백질도 듬뿍 보충할 수 있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전에 들었을지도 모를 대두와 검은 콩을 함께 끓인 장수비결 전통탕입니다. 옛날 충청도의 한 시골 마을에 108세까지 스스로 밥을 짓고 걸어 다니셨던 한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그분의 장수 비결이 바로 매일 한 그릇씩 챙겨 드셨던 노란콩, 검은콩 혼합탕이었다고 합니다. 대두와 서리태를 같은 비율로 불려서 생수에 1시간가량 푹 끓인 후 소금만 살짝 간해서 드셨다고 합니다. 이 조합은 식물성 단백질의 상호 보완 효과를 극대화하고 식이섬유와 미네랄도 함께 보충할 수 있어 많은 어르신들이 따라하며 건강을 되찾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대두나 검은콩 모두 반드시 충분히 불려서 사용하시고 물과 함께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면 꽤 오랫동안 신선하게 두고 드실 수 있습니다. 또 대두는 고기, 생선과 함께 먹으면 단백질의 흡수율이 훨씬 더 좋아지고 잡곡밥, 채소와 함께 먹으면 영양 균형이 맞춰져서 장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8가지 고단백 식품 8번째, 두부부터 1번째 대두까지 모두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고
조리법도 간단하며 비용 부담도 크지 않은 식품들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기억하세요.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활력을 유지하는 길은 값비싼 건강보조제가 아니라 우리 식탁 위 일상적인 음식 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영상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저장해 두셨다가 가족들과 꼭 함께 시청해 주세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혹시 주변에 건강에 관심 많은 자녀나 친구분이 계시다면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혹시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나는 이런 고단백 식품도 좋더라 하는 추천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꼭 읽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모든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다가 예전보다 두피가 더 훤히 보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손을 넣어 쓸어내릴 때마다 또한 움큼씩 빠져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것은 기분 탓이나 착각이 아닙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여성 탈모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피부과 진료실에는 머리숱이 줄어들고 가르마가 넓어지며 어떻게든 가리려 애쓰는 여성 환자들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이 아직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의료진들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진짜 원인은 어쩌면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 이미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유전도 아니고 나이도 아니며 스트레스조차 아닙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으며 일주일에 여러 번 어쩌면 매일같이 먹고 있는 바로 그 음식입니다. 만약 지금 부엌에 있는 평범한 채소 하나가 달걀보다 더 많은 모발 형성 단백질을 품고 있고 놀라울 만큼 빠르게 가늘어진 머리카락을 되돌릴 수 있다고 말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채소가 조용히 모낭을 망가뜨리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단 하나의 강력한 채소가 잃어버린 풍성함과 자신감을 다시 되찾아 줄 수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건강 식단에서 흔히 슈퍼푸드로 여겨지는 채소 중 하나가 바로 시금치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매일 아침 스무디에 듬뿍 넣고 점심 샐러드에 한가득 담아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용히 충격을 드려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먹는 생시금치가 오히려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도 안 된다고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몸속에서 철분과 칼슘 같은 무기질과 결합하여 결정을 만듭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무기질이 바로 머리카락 건강을 지탱하는데 필수적인 영양소라는 점입니다. 특히 몸을 생각해 매일같이 생시금치를 수북이 넣은 샐러드나 주스를 챙겨 드시는 분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흡수를 막고 있는 셈이 됩니다. 최근 서울 강남의 대학병원 피부과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반복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지고 빠지는 양이 늘어 고민되어 찾아온 여성 환자들의 혈액을 검사해보면 철분 수치가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식단을 보면 철분이 부족하지 않은 듯 보이니 이상하지요. 바로 이 흡수 방해가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지금 생시금치를 넣은 녹색 스무디를 매일 아침 공복에 마시고 계시거나 시금치를 샐러드의 주재료로 삼고 계신다면 오늘부터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다고 시금치를 완전히 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삶거나 살짝 볶아주기만 해도 옥살산의 양이 크게 줄어들어 몸이 필요한 영양소를 훨씬 더 잘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조리 방법은 간단합니다. 시금치를 3분 정도 찌거나 약간의 올리브유와 함께 가볍게 볶아 드세요. 단지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흡수율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만약 여전히 생으로 드시고 싶다면 양을 소량으로 제한하고 반드시 피망이나 레몬즙처럼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금치를 매일 반복해서 드시는 것보다는 근대나 청경차에 열무 같은 다른 잎채소들과 번갈아가며 섭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먹는 것만 바꿔도 머리카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실천해보세요. 이번에는 아마 더 놀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좋다고 믿고 습관처럼 드시는 채소 바로 샐러리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샐러리 주스 열풍이 불면서 아침 공복에 샐러리 주스를 400ml씩 마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몸속을 해독해주고 건강에 좋을 거라 기대하면서 말이지요. 하지만 국내외 영양학자들이 강조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샐러리는 단백질 함량이 거의 없고 칼로리와 지방 또한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즉, 하루의 시작을 샐러리 주스 한 잔으로만 채우는 건 빈 연료통으로 자동차를 몰고 나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을 만드는 모낭은 우리 몸에서 가장 활발하게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이 세포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아침에 충분한 단백질과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복에 샐러리 주스만 마시면 몸은 스스로 생존 모드로 전환됩니다. 심장이나 뇌같이 생존에 꼭 필요한 장기에 영양소를 우선 배분하고 머리카락 같은 비필수 기관에는 공급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저칼로리 식단이나 한 가지 식품만 먹는 다이어트 후 몇 달이 지나 머리숱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탈모가 발생할 때쯤엔 그 원인을 눈치채기 어려워 연결짓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샐러리를 좋아하시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그걸 아침 한 끼의 전부로 삼지는 마세요. 간식으로 아몬드 버터를 곁들여 바삭하게 드시거나 단백질이 풍부한 식재료가 들어간 국이나 찌개에 넣어 함께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절대로 샐러리 주스 하나로 아침을 때우는 식사는 피해야 합니다. 머리카락은 단백질 그 중에서도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루 전체를 통틀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튼튼하고 굵은 머리카락을 만들 수 없습니다. 건강한 머리카락은 균형 잡힌 식사에서 시작됩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두 번째 채소는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채소를 더 많이 먹기 위해 자주 선택하는 대표적인 식재료입니다. 샐러드부터 샌드위치, 햄버거 토핑까지 거의 모든 식당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 채소, 바로 아이스버그 양상추입니다. 바삭하고 시원한 식감 덕분에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부담이 없지요. 하지만 여기에는 놓치기 쉬운 중요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아이스버그 양상추는 대부분이 수분과 식이섬유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로는 단백질도 거의 없고 비타민이나 미네랄도 극히 적은 채소입니다. 즉, 그릇 한가득 채워도 영양은 거의 없는 셈입니다. 특히 한 끼 식사를 샐러드로 대체하는 여성분들이 많아지면서 포만감은 있지만 영양은 부족한 상태에 자주 놓이게 됩니다. 위는 가득 찼지만 정작 머리카락을 책임지는 모낭은 필요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 점점 힘을 잃는 것이죠. 이 양상추가 스스로 탈모를 유발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더 영양가 있는 채소를 먹을 기회를 이 채소가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의 양은 충분히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질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아이스버그 양상추 5컵보다 진한 녹색 잎채소
한 컵이 훨씬 더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드시는 샐러드를 떠올려 보세요. 양상추가 대부분이고 토마토 몇 조각과 오이 몇 개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샐러드는 모낭을 굶기고 있는 셈입니다.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양상추를 로메인 적상추, 버터헤드, 봄채소 믹스 등 더 진한 색감의 채소로 바꿔보세요. 이 채소들은 비타민과 미네랄 함량이 훨씬 높아 모발을 지탱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자색 양배추를 조금 추가하면 항산화 성분이 보강되고 피망도 함께 넣어주면 비타민C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단백질 식품을 함께 곁들이세요. 닭가슴살, 병아리콩, 호박씨처럼 흡수율 좋은 식물성 단백질은 모발의 생기를 불어넣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드레싱도 중요합니다. 올리브유나 아보카도 오일을 활용한 지방이 풍부한 드레싱을 사용하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가 훨씬 더 잘 이루어져 머리카락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먹는 채소 하나만 바꿔도 모발은 바로 반응합니다. 지금 바로 샐러드 그릇 안을 다시 들여다보세요. 오늘 소개할 첫 번째 문제. 식재료는 많은 사람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고 매일같이 섭취하는 흔한 탄수화물입니다. 바로 흰 감자입니다. 특히 감자튀김, 해시, 브라운 감자칩, 치즈와 베이컨이 듬뿍 올라간 베이크드 포테이토처럼 가공된 형태로 자주 섭취되는데 이런 방식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듭니다. 물론 가끔 먹는 정도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흔해지는 미국식 간편식 식단처럼 감자를 주된 탄수화물로 자주 섭취할 경우 모발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흰 감자의 당지수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섭취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이를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체내 전반에 염증 반응이 유발됩니다. 이 염증은 두피 주변 모낭에도 영향을 주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쉽게 빠지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문제는 감자를 튀기는 기름이 산화되었거나 치즈, 사워크림, 베이컨 등과 함께 섭취할 경우 산화 스트레스가 더해져 몸은 그만큼 더 힘들게 작동하게 됩니다. 이때 신체는 생존에 꼭 필요한 장기부터 우선순위를 두고 영양을 공급하며 머리카락 같은 후순위 조직은 자연스럽게 제외됩니다. 또한 흰 감자를 즐겨 먹는 식단은 더 영양가 높은 채소들을 대체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자튀김으로 배를 채우면 정작 머리카락에 도움이 되는 채소들은 식단에서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감자를 아예 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얼마나 자주 먹느냐입니다. 감자를 좋아하신다면 가능하면 고구마로 바꿔보세요. 고구마는 혈당 반응이 낮고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훨씬 풍부해 두피 건강에 훨씬 유익합니다. 흰 감자를 먹을 때도 조리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튀기기보다는 껍질째 삶거나 구운 뒤 약간 식혀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저항 전분이 생성되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듭니다. 또한 감자를 단독으로 먹지 말고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과 함께 곁들여 드세요. 예를 들어 삶은 감자에 올리브유를 살짝 두르고 구운 연어나 두부와 함께 드시면 머리카락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흡수됩니다. 익숙한 식재료 하나가 모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제 알게 되셨다면 오늘 저녁 식탁부터 한번 바꿔보세요. 작지만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제부터는 머리카락 성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채소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5가지 채소는 여러분이 모발을 먹여 살리는 방식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그중 첫 번째, 즉 5번째 순위에 오른 채소는 아직 우리 식탁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방울양 배추입니다. 어릴 적
물에 푹 삶아 물컹하고 쓴맛 나는 기억 때문에 꺼리게 된 분들도 많겠지만 제대로 조리하면 이 작은 채소는 모발 건강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방울 양배추에는 같은 무게 기준으로 오렌지보다 더 많은 비타민C가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는 머리카락 구조를 이루는 콜라겐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만약 비타민C가 부족하면 아무리 모낭에서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어도 그 가닥이 쉽게 끊어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울 양배추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한겸 성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간의 해독 기능을 돕고 몸속 염증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그런데 왜 간 건강이 머리카락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간은 우리 몸의 호르몬을 분해하고 배출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호르몬 불균형이 탈모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데 에스트로겐 과다나 남성 호르몬 상승이 두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 원활하게 기능할수록 호르몬 균형도 잘 유지되고 이는 곧 두피와 환경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방울 양배추를 일상 식단에 간단히 추가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오븐을 200도로 예열한 후 방울 양배추를 반으로 자르고 올리브유 한 숟가락과 소금 한 꼬집, 마늘가루 약간을 뿌려 섞어줍니다. 그 상태로 25분 정도 구워주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고소한 맛이 살아납니다. 삶은 기억과는 전혀 다른 담백하고 견과류 같은 풍미가 일품이지요. 이렇게 구운 방울 양배추는 저녁 반찬으로 일주일에 3번 정도 곁들여 보세요. 모발을 위한 작지만 강력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번에 소개할 4번째 채소는 최근 국내 건강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식재료입니다.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이 채소 하나만으로도 머리카락에 복합적인 영양을 공급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브로콜리는 식물성 식품 중에서도 단백질 함량이 높은 편입니다. 익힌 브로콜리 한 컵에는 약 4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물론 고기보다는 적지만 식물 기반 식단을 구성할 때는 이 정도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은 기본적으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루 중 조금씩이라도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브로콜리는 비타민 B군 그 중에서도 엽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엽산은 세포가 분열하고 성장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모낭은 끊임없이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조직이기 때문에 엽산이 부족하면 모발 성장 속도도 둔화됩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을 챙겨 먹지 않거나 채소 섭취가 부족한 분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엽산이 결핍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꾸준히 식단에 포함시키면 흡수율 좋은 천연 엽산을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3번째로 주목해야 할 성분은 DIM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성분은 체내 에스트로겐 대사를 도와주며 여성의 탈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호르몬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스 환경, 호르몬 가공식품, 피임약 사용 등으로 인해 여성들의 에스트로겐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 정수리나 가르마 부분부터 머리숱이 점차 줄어드는 형태의 탈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려면 브로콜리를 일주일에 4번 이상 한 번에 한 컵에서 2컵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브로콜리는 가볍게 찌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3분간 쪄주면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먹기 좋은 식감이 유지됩니다. 방울 양배추처럼 구워서 먹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섭취하면 머리카락이 이전보다 덜 끊어지고 만졌을 때 더 탄탄하고 힘있게 느껴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한 채소 한 가지가 머리카락을 이렇게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3번째로 소개할 채소는
예로부터 한의학에서도 활용되어 온 식재료이며 최근에는 국내외 연구를 통해 그 효능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는 식품입니다. 바로 파프리카 그 중에서도 붉은 파프리카입니다. 이 붉은 파프리카는 전 세계 식재료 중에서도 비타민C 함량이 가장 높은 식품 중 하나로 중간 크기 하나만 먹어도 하루 권장 섭취량의 2배 이상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비타민C가 모발에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한 가지가 아닙니다. 비타민C는 식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철분의 흡수를 돕고 콜라겐을 합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며 활성산소로부터 모낭을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까지 합니다. 특히 신선한 과일과 채소 섭취가 부족한 현대 여성들 사이에서는 비타민C가 눈에 띄게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괴혈병처럼 심각한 결핍은 아니더라도 저강도의 만성 부족 상태가 지속되면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자주 빠지는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실제로 피부과 전문의들에 따르면 비타민C 섭취량을 의식적으로 늘린 여성들이 이 3개월 내에 머리카락이 굵어지고 탈모량이 줄어드는 것을 자주 보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붉은 파프리카에는 이 외에도 베타카로틴이라는 영양소가 풍부한데 이 성분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두피의 피지 분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피지는 모발을 촉촉하게 유지시켜주는 천연 보습막인데 부족할 경우 모발이 메마르고 쉽게 부서지기 쉽습니다. 그럼 이 좋은 붉은 파프리카를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길게 채를 썰어 후무스나 견과류 페이스트와 함께 간식처럼 생으로 먹어도 좋고 잘게 썰어 계란말이나 아침 오믈렛에 넣어 드셔도 됩니다. 또는 구워서 샐러드나 곡물볼에 넣으면 단맛이 더욱 살아나 훨씬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주 내 5회 하루에 하나 또는 그에 해당하는 양의 노란색이나 주황색 파프리카를 함께 섭취해보세요. 단순한 색감의 채소 하나가 모발에 주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이 작지만 강력한 변화가 어느 날 거울 앞에서 다시 풍성해진 느낌을 주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채소는 최근 국내 의사들과 영양학자들 사이에서도 모발 건강을 위한 신흥 유망 식재료로 손꼽히고 있는 식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이 채소를 마트에서 수없이 지나치며 별 생각 없이 넘겨버리곤 합니다. 바로 풋콩, 즉 에다마메입니다. 어린 콩으로 알려진 이 에다마메는 식물성 식품 중에서도 단백질 밀도가 매우 높은 단백질 폭탄이라 불릴 만한 식재료입니다. 익힌 에다마메 한 컵에는 약 18g의 완전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이는 고기나 달걀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 동일한 품질의 단백질로 몸에서 스스로 만들 수 없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식을 하거나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줄이려는 분들 혹은 하루 전체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한 중장년 여성들에게는 이만한 대체 식품이 없습니다. 실제로 국내외 연구에서는 40세 이상 여성의 상당수가 모발 건강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다마메는 이러한 단백질 공백을 손쉽게 채워줄 수 있는 강력한 도우미입니다. 하지만 이 채소의 놀라운 점은 단백질뿐만이 아닙니다. 에다마메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화합물이 들어있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부드럽게 조절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특히 폐경기 전후로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변화할 때 이 이소플라본이 호르몬의 균형을 안정시키고 호르몬성 탈모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여러 국내 연구에서도 콩식품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여성들이 호르몬 변동에 따른 탈모 증상을 덜 겪는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에다마메는 철분 엽산 마그네슘까지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미네랄은 한국 여성들에게도 자주 부족한 영양소이며 모두 건강한 모낭 기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일상에서 에다마메를 활용하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대형마트나 온라인몰에서는 냉동된 껍질째 에다마메 혹은 깐 에다마메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껍질째일 경우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5분 정도 삶은 뒤 물기를 빼고 소금만 살짝 뿌려주면 훌륭한 간식이나 반찬이 됩니다. 깐 풋콩이라면 샐러드나 볶음 요리, 곡물덮밥, 파스타에 그대로 넣어 간편하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만 규칙적으로 섭취해보세요. 단백질, 호르몬 조절, 미네랄 보충까지 동시에 해결해주는 이 작은 콩이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더욱 튼튼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드디어 1위를 차지한 식재료입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을 막고 다시 굵고 튼튼한 모발을 되찾고 싶으시다면 이 채소를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 식재료는 달걀보다 흡수율이 높은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탈모로 고민하는 환자들에게 실제로 권장되고 있는 식품입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다양한 원인을 동시에 해결해주는 거의 유일한 식물성 식품, 바로 스피루리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스피루리나는 해조류의 일종인 청록색 조류이지만 일반적으로 채소류로 분류되며 우리나라에서도 건강식품 매장에서 파우더나 정제 형태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작은 해조류가 머리카락에 그렇게 놀라운 효과를 내는 걸까요? 먼저 단백질 함량부터 다릅니다. 스피루리나는 건조 기준으로 무게의 60-70%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한 완전 단백질로 흡수율이 매우 높습니다. 단백질의 질과 양 모두 뛰어나기 때문에 실제로는 달걀이나 쇠고기보다 더 효율적으로 모발 생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기본적으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만큼 체내 활용도가 높은 단백질 공급원은 모발 회복에 더없이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하지만 스피루리나가 정말 특별한 이유는 단백질 외에 피코시아닌이라는 성분 덕분입니다. 이 성분은 스피루리나 특유의 푸른 빛깔을 내내는 색소로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작용을 가진 아주 희귀한 물질입니다. 국내외 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피코시아닌은 모낭 주변의 염증을 줄여주고 손상된 모발 세포를 보호하는 동시에 모낭 축소라고 불리는 여성형 탈모의 근본 원인을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낭 축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낭이 점점 작아지고 결국 얇고 가느다란 머리카락만 자라다가 완전히 멈추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 진행을 되돌리는데 피코시아닌이 관여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획기적인 발견입니다. 또한 스피루리나는 철분 함량도 매우 높습니다. 심지어 시금치보다도 많으며 시금치와는 달리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는 옥살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제 체내 이용률이 훨씬 높습니다. 철분은 특히 생리량이 많거나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 자주 부족한 영양소인데 이 철분 결핍이 탈모의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스피루리나는 이 부분까지도 정확히 해결해 줍니다. 여기에 감마리놀렌산이라는 오메가6 지방산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두피 내 염증을 줄이고 두피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분들 중에는 두피에 눈에 띄는 붉은기나 각질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염증 반응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스피루리나는 이러한 염증을 완화하고 두피를 안정시키는 기능까지 수행합니다. 이처럼 스피루리나는 단백질 부족, 염증, 철분 결핍 산화, 스트레스, 영양 불균형 등 탈모의 다양한 원인을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드문 식품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서울 강북이나 강남권의 피부과 및 영양 클리닉에서도
점점 더 많은 여성 환자들에게 스피루리나 섭취를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식품이 이렇게 다양한 경로를 동시에 작동시키며 모발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스피루리나의 진짜 힘입니다.